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막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발을 내딛은 정상회담이 종료되면 잠시 후 6시 30분부터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 속보도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관련입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뒤 12년 만에 이른바 셔틀 외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자,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편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윤 대통령 도쿄에서 동포 간담회 마쳤고요.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막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요, 의장대 사열도 했습니다. 자, 배승규 의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셔틀 외교도 12년 만이라고 했지만 이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한일 관계 돌파구를 일단 열긴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징용 문제 판결로 인한 징용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반일 프레임으로 걸리면서 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됐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어떤 이 경제 안보 이런 협력체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여기 항상 한일 관계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또 한일 간에도 지금 경제적 협력, 안보적 협력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이 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셔틀 외교를 제기한 건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 징용 문제 해법을 놓고 부족하다. 이건 일본의 호응이 아직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냐라고 야당은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국익에 미래를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징용 문제는 약간 더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가서 먼저 선제적으로 결자 해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기시다 총리가 어떤 어떤 호응을 하면서 모습을 보일지 어떤 그 정상회담 위에 그 공동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정상들 간에 공동 선언은 없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으로 가름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소인수 회담은 끝났고 확대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다시 알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떤 게 나올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강제징용 대법 판결 문제 해법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양보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소인수회담, 확대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아마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어떤 예. 화답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고요. 예. 다만 이제 오늘 있을 이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네. 그리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이제 답방을 기시다 총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답방을 하고 오는 그 사이에 한 3, 4개월 정도 시간 동안 한일 관계가 풀리고 서로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내놓게 되면 적어도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는 훨씬 더 진전된 일본 측의 어떤 화답이 있을 네.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측의 먼저 선제적인 양보 조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그 정상화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과거 그 지향적인 그리고 너무 구태의연한 이런 반복적인 반일 감정으로 이 부분을 좀 너무 폄하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적 관점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언론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 9페이지에 걸쳐서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해서 특집을 했고요. 나머지 언론들도 일면에, 세계 언론사인가요? 일면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관심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내민 손을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그동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현 정부 들어와서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외교 관계 자체가 지금 거의 실종돼 있는 상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그 이익에 육각해서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일본은 이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결단에 따른 일본에 걸맞은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영상 원장님, 일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내일 당장에 일본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방문해서 한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적에 바로 이 DJ 오부치 선언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선언이 나올 그런 초석을 만드는 이번에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섣부른 어떤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이 기반 다지기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 좀 차분히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야당에게 너무 이 성과 없이 그냥 또 굴욕 해결을 했네 그러면서 민족 감정을 내세워서 반일 감정을 갖다 부추기는 그런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좀 자중자애할 필요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좀 야당에서는 이게 굴욕 외교다. 뭐 대한민국을 일본에 그냥 팔아넘긴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린 게 있었죠.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배상을 하라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설정현 변호사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요미우리 신문과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하기 전부터 이 강제 배상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에 그 발표를 하실 때는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과 그다음에 네.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라고 하셨지만은 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의 결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본인의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에 강제 배상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권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법리적으로 해결이 되지도 않고 국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이제는 뭐 시작 단계이지만은 상당히 피해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또 싸우게 되는 법리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또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너무 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너무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굴욕에다 이렇게 뭐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똑같은 해결 방법을 내놓았을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의 여권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비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어찌됐건 간에 공통적으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강제배상 어떤 해결 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일본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저는 조금 상하게 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상처를 입히고까지 나서도 일본과의 미래적인 관계를 위해서 가신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찌 보면 오늘 좀 이따 기대를 해보겠지만은 다소 그래도 납득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답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정부는 1998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의 DJ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고자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거든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韓国国民に対し支配により多大な損害の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기시다 총리가 오늘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 요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올까요?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었던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가 DJ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고 예.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이번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오부치 총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기시다 총리가 계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으로 이 내용을 좀 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동선언은 이제 많은 원칙과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일단은 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고, 일본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안에 기본에는 과거를 또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전제가 가능해야 이 선언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뭐 이런 약간 뭐 이렇게 사과 같은 비슷한 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말 직접적인 사과의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피해자는 그런 사과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게 뭐 사과했다고 친다 한들 지금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징용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쪽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대법원 판례가 2020년에 나왔을 때도 일본의 한 행동이 뭡니까? 이 법적인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보복을 대한민국에 가했습니다. 그건 진정한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의 의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배 의원은 어떠십니까? 네, 이 DJ 오부치 선언이라는 걸 자세히 역사적인 것과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 DJ가 1998년 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은 사실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DJ가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도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DJ가 언급하고 문제를 삼을까 봐 그때 당시에 일본 정가가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네. 그때 DJ가 가서 한 얘기는 거꾸로였습니다. 완전히. 그 일본 의회에 가서 내가 납치당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본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나를 돌봐주고 걱정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바로 자기의 목포상고 그 은사였죠. 예, 일본의 은사를 네. 모셔서 일본 말로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일본에서 아우 DJ 정말 통 큰 정치인이다 하고 박수를 쳤고 그때 당시 오부치 총리가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의 통절한 사과 예.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나온 오부치 선언 내용을 보면 지금 한일 간에 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보면 안보협력, 북한 이 미사일, 핵 문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협력 문제, 그다음에 미래 세대 청년 교류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16개 항인가 18개 항에 쫙 합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가져다 놔서 써도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거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계승해서 가겠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그때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네. 그리고 미래로 가겠다. 그리고 징용이란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대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네. 뜻을 밝힌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이 DJ 오부치 선언 상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상황이 상당히 오버랩돼 있고 네. 그리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계승하는 거는 비슷하다. 내용도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일 관계라는 게 참 복잡 미묘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도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일 간의 이 관계 정상화 내지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정확한 해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 정상들이 좀 잘 풀어갔으면 싶은데요. 지금 확대 정상회의가 이 회담이 비공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한 6시 30분쯤이면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생중계로 해드릴 거고요. 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민 씨가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재판에 스스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원고 증인신문에 직접 나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정 입장 전에 취재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조민 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거는요. 지난해 6월 첫 변론길이 열린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민 원장님, 왜 증인으로 본인이 나서겠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국민 대다수 국민들하고 정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본인들은 억울하다. 그리고 또 이 검찰이 너무 과잉 수사를 했고 표적 수사를 했고 정치적으로 결국에 기소를 해가지고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아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온 집안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할 말 하겠다. 그러면서 일종의 대국민들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자신의 직업을 말할 때요. 의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휴직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민 씨는요.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 모집 요강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랬는데 조민 씨는
자신이 떳떳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본인이 자질은 충분하다 이렇게 동료들이 이야기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조민 씨는 동양대 표창장 받은 것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에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방배동 집에 가서 받았다 이렇게를 이야기합니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은 이제 보니까 이제 원고 당사자 신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제3자를 데려와서 하는 것은 증인 신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 그 당사자들을 이제 증인 신문 하듯이 하는 것을 이제 당사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원고 측에서 신청한 걸로 봐서는 이제까지 이 사건에서 본인, 정작 조민이라는 그 학생 본인의 입장이 반영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조민 씨가 뭐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네. 본인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본인의 이러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 가서는 뭐 충분히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재판장에서 직접 출석을 해서 아마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민 씨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가기 힘든 그 시험인데 그걸 예. 통과해서 간 건데, 과연 동양대가 저기 경북 안동에 있는 조그만 지방 사립대인데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받은, 그리고 이 표창장이라는 것은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경쟁을 통해서 받는 표창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봉사를 함으로써 받은 표창장인데, 이게 큰 예를 들어서 입시에 큰 반영,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것이 해당하느냐,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한 거일 수도 있고 적법한 거일 수도 있는 걸 판단하기도 하고요. 네. 위법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처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설 변호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대 의전원 입시 요강에 따르면은 표창장이라는 거는 시도지사나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안동에 있는 사립대긴 합니다만 총장 표창장이라는 게 과연 그럼 무의미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조민 씨는 어머니가 이걸 위조했다는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뭐 동양대 표창장이 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아니고도 뭐 점수는 넘쳤다라고 본인은 주장도 하는 그런 모양인데, 입시요강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부분에 그 점수로 그러니까 가산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장관상, 시도지사 표창, 그다음에 대학 총장 표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관이 주는 표창이나 시도지사가 주는 표창과 같은 급으로 대학 총장 표창을 했다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 조민 씨의 어머니는 착안한 거죠. 그러면 동양대도 대학이니까 대학 총장상이면 장관상에 버금가는 걸로 입시요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빈틈을 노리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제가 볼 때 영악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설 변호사 말씀대로 동양대 표창상이면 장관상에 비한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입시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사소한 것조차도 놓치지 않고 동양대 표창상도 대학 총장 표창상이니까 내가 잘 아는 총장 이름을 빌려서 이거 허위로 발급해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위조한 걸로 재판에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저는 부산대에서도 입학을 취소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사소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에서 살면서 자기 자녀를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내고자 하는 대학에 입시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보내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사회 통념과 사회적 간섭, 그리고 돈이 없거나 빽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사회적 박탈이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분노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조민 씨도 나와서 뭐 그때 입학한 다음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입학한 다음에 성적을 뭐 올릴 수도 있고 하죠.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순간의 실수로 시험 못 보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서 절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입시에 떨어지면 1년을 또 재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받아넘기면서 다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인데 가서 열심히 해서 난 점수를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정을 저지르고 서류를 이주해서 들어간 걸 정당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 못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조민 씨가 부산대 들어가서요. 유급을 할 정도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본인이 그때 뭐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과연 적절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죠.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조민 씨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송함이란 건 있습니다만은 예,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죠. 이 여러 가지 위조한 거 7가지 스펙 전부가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는 억울한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배성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했다 이런 거면은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민 씨, 조국 그 전 장관의 가족들을 보면은 허위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도 이 그 참여했다는데 도저히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논문을 일저자로 올려다 놓질 않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런 표창장, 이런 모든 활동이 다 허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실제 활동을 안 한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다 또 조국 전 장관 아들도 똑같이 그게 나왔죠. 허위 서류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은 또 이 두 부모가 이 시험 보는데 컨닝까지 같이 해주는 이런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이런 걸 다 따져보면 도대체 이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입시를 하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 건가 이런 의문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부모 욕심에 정말 자기 자식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이 있는 건 잘못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부정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조국스럽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나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민 씨가요,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의사가 30이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의사 조민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민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저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재판장님이 다시 기회를 어떻게 줍니까? 아니 불법을 저지르고 저렇게 특권과 불법 편법 해서 특권 의식으로 해서 전부 온 가족이 엄마 아빠 오빠 저 본인까지 다 해가지고 아니 가짜로 시험 부정행위로 해가지고 의과대학 가가지고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사가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쌍둥이 그 자매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요 처벌을 하고 저렇게 불구속 기소를 하고 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특권이에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 기여할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본인의 불법의 잘못에 대한 그 사죄를 하고 또 본인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수많은 그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서민층들의 그 같은 동료들과 그다음에 그 부모들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해야죠. 예. 자,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경심 교수 등 조국 가족들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데요. 근데 부산대 측은요. 허위 경력이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를 기재했기 때문에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다음 달 6일에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요.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이제 다시금 이제 잊혀졌던 우리 그 조국 장관님과 가족들이 소환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매우 많은 분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안타깝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인도 아니고 그냥 어떤 공인이었던 사람의 자제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일반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뭐 본인이 방송에 자발적으로 나간 것도 있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판단은 뭐 법의 판단으로 이제 뭐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근데 앞서서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저는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또 기억에 잠깐 잊었지만 그 나경원 전 의원 아들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문제라던가 그리고 대학원 조건이 안 됐는데 그 사실상 대학원인 것처럼 해서 무슨 장학금을 탔던 일도 있었고 이 부분도 고소 고발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조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정순신 그 전 검사 그 아들 학폭 문제로 이제 서울대 들어간 문제 이 부분도 사실상 약간 편법 혹은 자칫 잘 들여다보면 불법인 소지가 분명히 많고 최근에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께서 공분을 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법의 잣대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저는 누구 하나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잘못했으면 다 벌 받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여사도 뭐 말씀하신 게 본인 말씀으로 얘기하셨죠. 돋보이고 싶어서 뭐 학력을 약간 부풀렸다. 경력 부풀렸다. 부풀린 거가 그게 바로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이죠. 예. 모든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민 씨나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국민들이 판단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동양대가 아까 안동이라고 오설 변호사 이야기하셨는데 안동이 아니고 영주입니다. 영주. 예, 지역이 조금 바뀌었다고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 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계속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믿기 어렵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유 전 본부장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보시죠. 진술 신빙성 계속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사건을 제가 검찰도 인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건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뭐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감춰야지. 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그거 밝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벌 받게 생겼습니다. 검찰 기소한 내용은 공동정범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정리를 하고 싶어요. 남김없이 다 털어내고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일 뿐입니다. 예,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건넸다
그런 순간 또 처벌 대상이 되는데 왜 또 이야기를 했느냐? 뭐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 의원? 네. 사실 저걸 갖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용 전 부원장은 나는 받은 적 없다. 근데 유동규 씨는 줬다 하는데 이게 두 사람만의 공방이면은 사실은 뭐 진실이 어느 쪽인지 알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용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준 거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모든 라인들, 남욱 씨를 비롯해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CCTV 뭐 그때 출입 기록하는 CCTV 뭐 어디 돈을 담긴 뭐 가방 이런 것까지 다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빼고 나머지 진술은 다 악의가 맞아 있어요. 네. 김용 부원장만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돈을 줬다고 하면 자기의 죄만 늘어나는데 줬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줬다고 하는 거는 정말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받은 사람은 무조건 안 받았다 그래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 물론 재판부가 더 정확한 증거로 판단은 해야 되지만 지금 유동규 씨가 오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줬으면 뭐하러 줬다 그러겠냐? 난 정리하고 싶다. 이 모든 걸 벌 받을 걸 받으면서 하고 싶다 했는데 이런 걸로 볼 때 그동안 그 김용 전 부원장은 뭐 진술도 거부하고 거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 김 전 부원장 쪽에 진술에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마다 좀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요.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동규 씨의 진술의 태도, 일단 태도와 내용을 두 개를 봐야 되는데 태도가 상당히 신빙성이 굉장히 갖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도가 너무 가벼워요. 진술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오늘 중간에 이런 인터뷰 내용을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변호인이면 이런 인터뷰를 하지 말도록 만류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줬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전달 방법, 전달 장소,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물 사건은 물증이 없습니다. 누가 어디 CCTV 보이는 데서 누가 카메라 찍어놓고 이렇게 주는 거 사진 찍어놓지 않아요. 대부분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을 입증할 만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냥 당신 내가 줬지 않느냐,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재판장 입장에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예를 들어 김용 씨에게 예를 들어서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는 뭔가 잘못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배성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욱이나 정민영이나 돈을 다 유동규에게 줬다고 해요. 전부 다. 거기까지는 다 일치합니다. 근데 유동규에서 지금 유동규에서 정진상 지금 갖다 놨는데 받은 사람들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더욱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자기가 진술 또는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나 줬는데 왜 너는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도 유동규 씨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그렇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설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어떤 박스 뭐 가방 그리고 옷에 숨기고 뭐 CCTV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신빙성이 없는 건가요? 재판장이 그때도 말씀했죠. 1억이라는 돈을 벌판지가 들어간 어떤 봉투에 담아가지고 외투에 넣었다고 하는데 외투에 그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을 또 그렇게 벌판지가 들어갈 만한 부피와 기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투에 넣어가지고 갔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3억은 외투는 아니죠. 외투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판장에서는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한 2달 전을 얘기해 보면 김용 씨 제일 처음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 가방을 찾았다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검찰에서 그 돈을 줬다는 가방을 찾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방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가방이다, 같은 가방이다라고만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검찰에서도 유동규 씨 어떤 진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검찰 관계자와 이 사건에 대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러다 잘못하면 무죄 나온다고도 했어요.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1억 들어가는 그 박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느냐 똑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검찰에서 시연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박스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유동규 씨는 지금
뭐 CCTV 피해가지고 계단으로 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관되게 유동규 씨는 계속해서 진술을 하는 거고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대선 경선 자금 줬다면서 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 유 전 본부장 바로 반박했습니다. 보시죠.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3억, 2억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줬다는 사람이 언제 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날짜 언제 그러면 제가 수첩에다 딱 꼬박꼬박 적어놓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돈 줬는 거를 내가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써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따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감춰주면 감춰줬지 이름 나오는 것조차도 저는 숨겨주려고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예, 유 전 본부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라면 날짜 적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근거를 가지려고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막 주고 그랬다 이런 취지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이제 법조인이니까 설주환 변호사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유동규 본부장이 저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법원에서 재판장께서 잘 판단하고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건데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 돈을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 자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의 구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줬다는 시점이 정확히 그 날짜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며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장소에 대해서도 거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기나 방법도 나름대로 유동규 본부장은 자기 기억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김용 부원장 변호인 측에서는 정확히 시기가 며칠이냐 정확히 몇 시냐 어디냐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확히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내가 무슨 이해관계로 줘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협박용으로 쓸 거면 받아 적어놓고 표시를 해놓을 수 있겠죠.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믿고 서로 주는 것이었고 내가 감추면 감출 사이였지 나중에 폭로하려고 그걸 내가 카드로 쥐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견 또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김용 부원장의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지금 8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것을 전달받은 남욱과 정민용 회계사들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그다음에 상세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요. 재판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직접 신문을 했는데 부원장 측에서 시기,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줬다는 장소, 경기도청 공사 상태가 어땠는지 물어보면서 현장에 안 가고 혹시 그냥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근처 공원에서 함께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 못하냐 이런 식으로 또 유 전 본부장은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이 좀 과열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두 사람 간의 재판 결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김만배 씨의 지인이 도지사 보좌 역할 2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 과거 유 전 본부장 김만배 씨와 정 전 실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세다. 김만배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세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정보나 이런 것들 교환하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들끼리 더 친해지대. 더 친해지고 막 나중에 형님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나중에 됐는데 김만배를 정진상도 극전하게 했지. 예, 자 2급 뭐 공무원으로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개 모집은 했지만 사실상 특재 성격이었다. 이렇게 관계자들도 진술을 합니다. 이게 김만배 씨와
이재명 당시 지사 간의 유착을 드러내는 증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하고 김용 전 원장하고 이 돈 오고 간 거하고는 별개로 이 김만배 씨가 이제 유동규 씨하고 정진상 씨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저 이제 언론 보도하고 유동규 씨의 주장을 그대로 보면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먼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나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죠.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한테 바로 직접 해가지고 상당히 도움받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사건, 지금 내용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유동규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유동규 씨가 지금 이 김용 씨하고 관계, 정진상 씨하고 관계, 그 다음에 남욱 씨하고 여러 가지 돈 주고 관계 이런 것들 엄청난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지어내가지고는 저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픽션으로 이 그 배신감에 쩔어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보복적으로 전부 다 폭로를 한다고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실을 다 정황들을 지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황상.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께서 유동규 씨를 이제 배신자라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로서는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정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는 저는 사실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해봅니다. 예, 유 전 본부장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정진상 실장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실들은 그냥 유동규 씨가 계속 진술에 의해서만 계속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민영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정무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무상으로 판단이 그게 법적으로 불법인 건 아니죠. 그리고 저도 그러면 말씀드리면 정황상으로 얘기 드리면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공사에서 일을 했었을 때부터 많은 비리와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에서는 저 더 이상 유동규 씨랑 뭐라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미 거기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와 뭔가 가깝게 지낼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정진상 씨가 뭐 2급의 누구야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2급을 특정해서 누군지를 얘기를 하고 공개된 그 공개 정보가 누군지를 알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냥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공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시의 직원이 누군지는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딱 집어서 이거 정진상이 추천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그게 다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고소고발해서 재판장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그러면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요. 그러면은 김만배 누나는 너무나도 희한한 확률로 윤석열 대통령 그 아버님 집 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그리고 특채 얘기하셨는데 특채는 오히려 곽상도 아들 곽병채 씨가 아무것도 무슨 공개 자료 없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동규 씨가 하는 이런 약간 솔직히 죄송하지만 횡설수설한 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리입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법정 증언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뭐 신빙성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명 지금 등장을 합니다. 50억 클럽. 당연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뭐가 진실인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 그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의 혁신위가 있는데 정치혁신위원회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냐 하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될 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 당헌 80조입니다. 이걸 삭제하는 거를 논의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당원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아니지 않은가. 당 외부에서 온 위원이 뭐 그걸 주장했을 뿐이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 없다. 이런 톤으로 계속 나가요. 근데 이게 뭐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논의가 된다면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아유, 내로남불이죠. 예. 자, 지난번에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논의가 좀 있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뒀잖아요. 만약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다시 위원회에서 한번 살펴서
정치적 탄압이다 그러면 이제 빼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부분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정치혁신위원회인데 과연 이게 혁신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를 무색해할 정도의 저는 퇴행적인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게 혁신 안으로 저게 들어갔던 게 문재인 당대표 때 만든 혁신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하나가 저렇게 해서 부정부패 또 정치자금법 뇌물로 기소되면 바로 당직을 정무한다는 게 하나 있었고 예. 같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조항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걸 또 무색하게 하면서 전당원 투표를 강행해가지고 전당원 투표로 또 그걸 다시 또 번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천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 패배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남아있는 게 저 당직 정지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결별 의지를 혁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당직자들은 기소만 되더라도 일단 당직을 정무시킨다, 정지시킨다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왔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해서 사망을 하나 슬며시 집어넣어서 당직을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정치 탄압일 경우는 달리할 수 있다라고 또 비상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그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는 아예 그 80조 통째로 드러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때 했던 혁신의 그 기본적인 시작조차도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기소는 다 정해져 있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정 기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지금 시시각각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때 당원 80조에 따르면 기소 이후에 또 당직을 어떻게 할 것인데 논란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아마 그런 분란을 미리 예상해서 아예 싹을 없애기 위해서 어제 장경태 의원이 어디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군더더기다, 예. 발목 잡기 조항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예 싹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말 혁신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정 변호사.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내용 자체는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도입할 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당시도 혁신이었죠. 정치 혁신이었는데 당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앞두고 어떤 청렴성과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런 비판은 있었어요. 아니, 기존의 당헌 당규상으로 충분히 부정부패 가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직 당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건 당에서도 충분히 윤리위라든지 그다음에 당무위에서 충분히 이것을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은 억상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때도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뭐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이 이것은 정상적인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저는 뭐 있어도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정치적인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조항이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당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논란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데 예. 삭제를 한 게 옳다고 얘기는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단 저는 이 부분 개정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있었을 때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거나 그다음에 당 대표직에 없었을 때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개혁의 하나의 그 상징처럼 네. 제시를 했던 거고 그걸 당헌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후에 이거 아예 없앤다는 거는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조항을 없앨 수도 있고 뭐 당헌 당규에 개정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대신 이것을 다른 조항에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징계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저는 개정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다음 당 내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 재판 다 참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 이분이 뭘로 정치를 대비했냐면 문재인 당시 대표 청년 특보로 정치 데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혁적인 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의 마음으로 나왔던 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개혁적인 그 당원이란 거를 본인이 앞장서서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거 아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 아니에요? 이 조항 자체가 개혁 조항이었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이 나서서 이걸 없애냐? 근데 이거 사실 없앨 이유도 모르겠어. 이거 지금 왜 없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걸리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예외 규정에 적용이 돼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기소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임세현 대변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수사 이게 정치적 탄압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상 경찰이 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고 국민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는 뭐 그 국가의전 서열상 7, 8위 정도로 되는 순서인데 뭐 그걸 꼭 의전을 갖춰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지금까지 상황을 봤었을 때도 무슨 이재명 대표를 이런 일정 조율도 안 하고 이때 딱 나오시오, 이때 나오시오, 이때 나오시오 하는 거는 뭐 일반 국민도 저희 소환할 때는 일정 조절을 합니다. 이건 사실 좀 망신 주기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지금 뭐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무슨 뭐 언론에다가 피의 사실 흘리는 것처럼 기사들한테 마치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계속 흘리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이번에는 백현동, 이번에는 무슨 성남FC, 이번에는 어디. 이거는 그냥 돌아가면서 언론 플레이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이 합리적인 상황은 아니다. 매우 비합리적이고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뭐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 지금 조항은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삭제는 이재명 대표랑 상관이 없고 거기에 부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다른 정치 보복에 의해서 뭐 그런 고려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수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부터 이제 내부적인 뭐 고소 고발도 있었고 서로 간에 이제 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의도적으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100번을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아니라 혹시도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다른 의원들의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무슨 신발끈 매고 그 가끔 고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한 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의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혁신안으로 했던 그 기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낸다고 했는데 그걸 후보 내가지고 완전히 민주당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조항을 또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혁신을 무효화시키고 개혁을 거부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민주당의 혁신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개혁을 무효화하는 그런 위원회로 추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이름을 지어준다면은 민주당의 방탄위원회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국민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요 민주당에게 다음 총선에서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재판에 나가야 되고요. 다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나가야 됩니다. 관련해서 퇴진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대표의 반박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대한 균열 갈등을 줄이고 또 내년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배승규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중심으로 민주당을 끌고 나가서 내년 총선도 나의 얼굴로 나의 기치 아래서 치르고 싶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면은 계속 논란은 있고 계속 기소는 날라올 거고 또 체포동에 또 날라오고 또 재판이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당을 이끌어가기 힘들고 계속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비리 옹호당처럼 비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의원들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께서 좀 질서 있게 좀 뒤로 한 발 물러나주는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의원들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가자. 예. 퇴진은 없어요. 이런 걸 본다면 이 대표는 아마도 내년 총선까지도 내가 재판받고 기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 나는 끝까지 가겠다. 내가 공천을 하는데 다만 당신들을 죽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이래갖고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공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우려, 걱정 때문에 아마도 이 논란이 계속 가면 갈수록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내용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들어서요, 비명계라든지 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온건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세를 하지 말아달라. 그게 당을 위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먹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뭐 1톤 트럭, 어제입니다. 1톤 트럭 몇 대를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했던 그룹들에 대해서 트럭 시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수박 칠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내에서 나름 이게 이간질이다 이러면서 좀 누가 했는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그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닐까?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않으면 진짜 저 이재명 지지자가 저러나? 혹시 그쪽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뜯어 말릴 뿐만 아니라 신고도 좀 해주고 그러는 게 어떨까. 이거는 뭐 결코 우리 당 지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순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일종의 이관계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저 민주당은 법적 조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서 당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후보, 전 총리. 어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보다 소중한 정신을 이어오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수박 칠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연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면 저런 것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 차원에서라도 저런 제작을 해서 유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내일 아마 최고위원회 회의 전에 아마 결정을 해서 어떤 할지 말지를 지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드루킹 사건을 또 떠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드루킹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요? 2018년에 동계올림픽 때 동계올림픽에 오는 그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든다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 MZ 세대들이 막 반발한 거예요. 그렇죠. 공정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국가대표는 뭐가 되느냐. 남북 화해도 좋지만 이건 너무하다라고 막 반발하면서 댓글 달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걸 참다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드루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내일 뭐 민주당 최고위에서 결정한다는데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수박 실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뭐 척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조치 이게 상대 측에 산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네. 수박 실적, 이른바 개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하면 사실 민주당의 그 뿌리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 민주당이 뭐 옛날 DJ당, 노무현당 지나서 또 그 사실상 문재인 당이었는데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서 이제 이재명 당으로 바뀌면서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의 뿌리인데 뿌리인 분을 야, 수박이다 하고 칠적으로 처단하자 이러면 사실 납득하기 힘든데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조작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약간 근거가 있어요. 저게 왜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받으러 갔을 때 그 자기 그 SNS에다가 나 감자를 심었다 이걸 올렸어요. 그때 바로 나온 게 수박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고초를 겪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감자로 사람을 물먹이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해도 너무한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론이었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도를 넘어버렸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날에 왜 자기 그 문파들을 향해서 양념은 뭐 문파들의 그 문자 댓글 공세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이 개딸들의 양념질을 당하고 계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마 문 전 대통령이나 친문들도 지금 굉장히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감자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감자를 심고 여기다가 편말까지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문 대통령이 왜 저걸 굳이 감자 심었다 그러고 팻말까지 했을까? 자기가 심은 거 알 텐데 왜 그랬냐? 그래서 한번 좀 논란이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박 실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게 뭐 그런 의미 아니겠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아마 이간질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말했듯이 내일 뭐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뭐 작은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만 한일 정상 확대회담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지금 프레스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자, 현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단상에 섰는데요.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기시다 내각 총리 대신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자 회담을 위한 방문으로서는 약 12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이란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이래의 우호 협력 관계 기반에 입각해서 이란 양국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그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또 양국 관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이란 안보 대화, 이란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재개, 그리고 고위급 일본, 한국, 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양국 간에서 경제 안보에 관한 협의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관리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담당 부처 간의 대화를 폭넓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교류 협력은 양국 간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뼈대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이란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찬설할 것을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로서도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들의 교류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교류가 회복돼 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관계 개선의 선순환이 더욱더 가속화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더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본,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하고의 대화의 창문 열려 있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다시 강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적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이란 관계의 정상화에 있어서 커다란 한 걸음이 되는 방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는 만찬회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방위를 계기로 해서 신뢰와 우정이 돈독해지고 양국 관계가 크게 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다 총리 대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大統領、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말씀 감사합니다. それでは日本のプレス 그럼 および 일본의 韓国のプ 기자분과 レスから 한국의 それぞれ 기자분들부터 1問ず 각각 つ質問をお受けい 하나씩 たします。 질문을 받도록 まず 하겠습니다. 日本 먼저 の 일본 측 プレスからご質問がある方、 기자분께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こんにちは。 안녕하십니까? 毎日新聞の 마이니치 신문의 今野と言います 이만호 기자입니다. 韓国政府の発表した 한국 정부가 徴用工訴訟 발표하신 の 징용공 소송의 해결책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와 윤 총리 대통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재단이 일본의 기업에 대신해서 배상 상당액을 변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액의 반환을 원하는 구상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께서는 구상권의 추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기시다 총리 대신께서는 일한 정상에 의한 셔틀 외교에 대해서 다시 그 의미와 그리고 기시다 총리 대신의 방한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해상자위대의 초계기에 대한 화기 레이더 조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셔틀 외교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셔틀 외교의 재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를 하였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저로서 검토를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을 하는 가운데서 일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 사이에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 질문하신 몇 가지 지적을 하신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부산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그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어떤 그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산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산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언론 기자분들부터 질문 있으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기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헤럴드 경제 박상현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헤럴드 경제 소속 박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정상께 질문을 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취재기자단의 의견을 취합해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리신 것도, 오늘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신 것도 모두 국익과 부합한 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고 그 국익이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기시다 총리께도 한 말씀 여쭙습니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께서 직접 하시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은 먼저 양국의 이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국의 그 산업의 형태라든지 또 발전의 방향에 비추어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로 꼽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에 일본은 한국이, 한국은 일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욱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로서는 3월 6일에 발표된 한국 정부에 의한 조치를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일본 측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였습니다만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거는 양자간 방문으로서는 12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재개를 할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정부의 의사소통을 강화를 한다라는 데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윤 대통령 사이에서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란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께서 자리를 떠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과거사 관련에 대해서는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규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좀 높은 수준의 새로운 사죄, 반성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기시다 총리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1998년 오부치 DJ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역대 내각, 그러니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무라야마 다마가 그 전에 또 있었고요. 무라야마 다마 이후에 DJ 오부치 선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고노다마라는 게 있습니다. 고노다마에서 위안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한 적이 있고요. 그랬으니까 사실은 한일의 과거 식민 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 반성 이런 등등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역사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전체로서 계승한다. 이게 지금 이번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한 기시다 총리의 지금 그 워딩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무라야마 다마 그다음에 오부치 선언, 그다음에 고노다마를 이어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한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제 시작이다 그랬고요. 뭐 모든 현안을 논의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